지금부터는 사모리가 준비한 외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은 7개 기사입니다. 외신 7개.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자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이야기 먼저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그 인사 그 뭡니까? 트럼프 인사와 관련해 갖고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인사를 다 못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인사들은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고 괜찮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인사 같은 경우는 야 이건 너무한데 그런 인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은 계속 우려스러운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또 우려를 일으키고 있죠. 이미 다 예고돼 있던 거긴 하죠. 뭐냐면 앞에 보이는 로버트 F 케네디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CNN 기사 제목은 뭐냐면 이 로버트 F 케네디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앞으로 미국인들의 그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기사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무리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이 로버트 F 케네디가 그 백신에 대해서 그 회의론자죠. 회의론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 때도 백신 안 맞는 거, 백신에서 부정하는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가 그 백신 회의론자, 또 과학적 합의를 부정하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 말해왔고 또 음모론자인 면도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는 요번에 지금 이 케네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좀 임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거는 지금 백악관에 미국에 있는 엘리트주의 또 관료주의에 대한 이 비판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때려 부시려고 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앉히는 거라고 CNN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케네디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케네디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떤 얘기 하냐면 아까 백신에 대한 이런 부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백신은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긴장하는 건 뭐냐면 요번에 국립보건원 직원 600명을 잘라버리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연방정부에서 그 직원들 다 날려버리겠다 그러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여기는 거는 아마 여러분 미국은 요번에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역대 가장 작은 정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선 케네디도 보건 그 의료원 지금 이 국립보건원 직원 600명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케네디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질병 확산으로 이 CNN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그런데 케네디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백신 같은 거는 저는 백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고 백신 회의론자들 반대자에 대해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도 우리 회원들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은 사람들 우리 사무실에 못 오게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원래 되게 친했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오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두 사람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다시 와도 그럴 거야. 그분들이 주사 안 맞고 너무 당당히 와서 같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사 안 맞을 거면은 오지 마시라고 제가 단호하게 잘랐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론자였거든요. 회의론자.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미국에서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 소수잖아 지금까지는. 소수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론자인데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겠지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계속 백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정책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케네디가 요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학교 급식이 있죠. 학교 급식. 급식에서 앞으로 가공식품은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죠. 앞으로 가공식품은 학교 급식에서 빼버리고 식품산업의 건강 유해성을 지금 막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돈은 많이 들겠지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런데 그의 백신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학계의 과학적 연구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의 정책이 미국 공중보건에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CNN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데 그 전 CDC 국장인 리처드 배서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케네디의 백신 회의론이 공중보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그냥 정치인으로서 할 때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백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 이거 안 맞아도 돼요, 오히려 위험해요, 그런 말 했을 때 파급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트럼프의 이번 내각 지명은 기존 워싱턴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의도라고 제가 어저께도 CNN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CNN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그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의회 인준 절차에서 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지금 트럼프는 상원이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라고 하지만 지금 상원의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 그런들은 지금 인준 너무한데 해서 요번에 케네디라든가 그런 사람들 통과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CNN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기사였고요. 두 번째 기사, 폴리티코도 요번에 미국의 트럼프의 그 내각에 대해서 쓴 말이거든요. 지금 유럽이 트럼프가 지금 발표한 내각 구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있다. 예, 그런 기사예요. 트럼프가 요번에 지명한 인사들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유럽 기준으로 유럽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 요번에 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거든요. 근데 이 유럽의 입장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대중 강경론자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나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란에 대해서 강경,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반대 유럽은 되게 친유럽적인, 친나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유럽이 굉장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누구냐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아까 케네디 같은 사람이야. 어차피 미국 국내 문제니까 문제 없어. 일론 머스크? 어차피 뭐 미국 국내 문제니까 상관없어. 법무부 장관? 상관없어. 근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문제 있다고 여기고 있고, 야 이건 너무하지 않아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사진에 보이는 툴시 게버드입니다. 툴시 게버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국가정보국 국장이에요. DNI라고 국가정보국 국장.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 정도? 국정원장? 근데 왜 문제냐?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제 말했지만 이 툴시 게버드는요, 국정원장으로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의 그동안에 이런 정보국들의 미국 정보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게버드가 갖고 있는 의식 중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그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같은 경우 이 게버드하고 친분이 있다는 거죠. 친분이 있고 푸틴하고도 굉장히 친화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냥 위험하게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마찬가지고 푸틴이나 시리아의 독재자하고 친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 게버드는요, 시리아
이 시리아의 아까 말했던 이 알 아사드라든가 아니면 푸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 그리고 정보국에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는 음모야, 음모론이야,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만든 거야, 거짓말이야라고 미국 정보국의 정보를 막 부정하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정보국장으로 앉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이 걱정하는 게, 유럽은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반 러시아거든. 나토가 그렇게 나온 거지.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정보국장이 친러시아거든요. 이거만으로도 좀 우려가 깊은 거죠. 정보국장의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친러시아인데 뭘 할 말이 없지. 그래서 프랑스의 나탈리 루아조 전 유럽부 장관은 이번 인선을 두고 정말 두렵다라고 이번에 표현을 했고, 또 유럽의 안보 국방 소위원장도 유럽이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켜야 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앞으로 미국이 나토와 완전히 결별할 거를 지금 각오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유럽은 유럽끼리 뭉쳐야 된다. 유럽이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식이 지금 팽배합니다. 폴란드의 전 주미대사 마렉 마기에로프스키 같은 경우도 게버드가 했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하면서 트럼프가 게버드를 지명한 거는 미국 정보기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번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이 딴 사람보다도 미국의 정보국장 이 게버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외교관들은 트럼프의 이번 인선이 그의 외교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내각 인선 자체가 트럼프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나토 및 미국 정보기관을 무시하며 독재자들과 직접 거래해 오지 않았습니까? 1기 때. 그때 뭐 러시아라든가 김정은과 그냥 막 거래했잖아요. 우리 입장은 좋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문재인과 함께 김정은 만나는 게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럽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봤단 말이에요. 위험하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해가 달라.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미국의 정보기관들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나토라든가 정보기관들 무시하고 그냥 바로 푸틴 만나버리고 김정은 만나버리고 그럴까봐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하고 좀 인식이 다르죠. 우리는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가지고 푸틴 만나가지고 사실은 전쟁 끝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니까 그래 버리면은 이 김정은이가 무력 도발이라든가 그런 무모한 짓을 못하죠. 미사일 쏘고 그런 거 못하지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 미국 대통령이 푸틴이건 김정은 만날 때는 그래도 뭔가 절차라든가 뭐에 의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트럼프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 게버드, 특히 게버드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폴리티코가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사였고요. 세 번째는 독일 이야기인데, 지금 유럽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유럽을 이끌던, EU를 이끌던 그 리더가 누굽니까? 이거 독일이죠, 독일. 독일이 돈도 엄청 쓰면서 사실은 이끌어 왔어요. 잘해왔지, 독일이.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유럽의 사실은 패권 국가인데, 특히 독일이 영향력을 많이 끼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독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게 많죠.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 AP가 독일 정부가 지금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위기를.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위기가 왔냐, 이거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제가 어저께 이거 쇼츠로도 올렸는데, 우선 지금 뒷모습 나왔지만 독일의 총리 올라프 숄츠죠. 그 숄츠가 요번에 그 연정했잖아요. 그 중국 좌파였던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 연정하고 있다가 이번에 연정이 깨졌어요. 깨지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몰렸죠. 그래서 12월 달에 신임투표 요청하겠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조기 총선 치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솔치가 다시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위기가 왜 됐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그 연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불안했습니다. 응? 숄츠 같은 경우는 그 사회민주당이죠.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야. 그리고 그 부총리가 누구였냐면 로베르토 하벡 환경주의 노색당이었죠. 그리고 또 한 당이 뭐냐면 자유민주당인데 자유민주당은 친기업 성향의 정당이잖아요. 전혀 안 맞는 당이야. 전혀 안 맞죠.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뭐라 할까 DJP랑처럼 안 맞아요. 근데 그 사회민주당이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을 그 자유민주당에서 잡고 있었는데 요번에 숄츠가 그 기재부 장관을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연정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독일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진 거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렸어요. 중단해버린 게 굉장히 유럽에선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군대 현대화 및 사회기업 관련된 성취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게 독일인들한테 그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어갖고 비판당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연정은 경제 회상 방안을 둘러싸은 갈등 끝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자유민주당에서 그 린트너 재무장관이 어떻게 하느냐? 돈을 안 풀어. 말을 안 들어. 기재부 장관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해임시켜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자유당이 야 연정 끝내자는 거야? 연정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안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라이더님 방송 내용 좋고 스피치 속도 적당한데 왜 이렇게 쫓기듯이 말씀하냐고 불안해진다고 좀 침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막 말이 빨라지고 막 급해지고 막 그래요. 잘 안 되네요. 부끄럽습니다. 좀 더 컴다운 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독일의 위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와 관련된 건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경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풀려고 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재무장관이 린트너가 돈을 안 풀어. 그래서 해임시켜버린 바람에 연정이 깨져버렸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위기 배경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와 연결돼 있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 독일 경제가 코로나도 있었고 이건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경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2년간 위축되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EU를 딱 찍어가지고 트럼프가 원래 보편 관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물건들을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10%에서 20% 보편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EU는 20% 관세 매길 거야. 경고를 이렇게 딱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역전쟁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독일이 가장 경제 규모가 컸었는데 경제 규모가 큰 만큼 가장 큰 타격은 독일이 받는 거죠. 그런 이 또 위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아까 이 연정이 끝나면서 12월 16일에 이제 신임투표 할 거거든요. 신임투표 할 건데 그때 투표에서 지금 봤을 때는 숄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인적인 위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독일에서 뭐가 있냐면 극우의 부상. 독일은 극우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나라예요. 나치가 나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이 이런 극우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독일 사람들은 애국가 안 불러요. 그거 아십니까? 애국가를 뭐 안 부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 막 가슴에 손 얹고 막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독일 사람 중에 자기네 애국가를 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애국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는
이건 국가주의고 이거는 나치로 할 수 있다. 막 극우로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를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지금 극우 정당이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총선에서 10.4%였던 그 극우 정당이 요번에 19%까지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독일에서 굉장히 위험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극우 정당이 성장한 이유는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반이민 정서 그리고 정부 내분 막 지들끼리 싸우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회의론 그런 게 되게 다 커져가지고 지금 요번에 그 튀링겐주에서는 요번에 그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하면서 독일이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극우 정당의 이런 뭐 이 부상 같은 거 이런 위험들이 아주 여러 차원에서 있다 하는 게 이번에 AP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오늘 BBC는 스리랑카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뭐 스리랑카한테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스리랑카가 요번에 개혁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야, 이것도 대단한 뉴스예요. 물론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건 정말 스리랑카에서 놀라운 혁명인데 혁명. 원래 스리랑카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자팍사 대통령. 스리랑카가 이 라자팍사 집안이 장악하고 있던 나라예요. 아주 오랜 시간. 근데 이 라자팍사가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 거의 망했잖아요. 2022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탄핵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봉기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국민들이 봉기해갖고 정치적으로 야당이 탄핵한 게 아니고 진짜로 도망갔어요. 군용기 타고 어디로 도망갔냐? 몰디브로. 아니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진짜로 그냥 시민들의 힘으로 축출해버렸어요. 축출해버렸어.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누가 됐냐면 대통령이 라닐 위크메네신게 됐지만 뭐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IMF 해서 30억 달러 구제금융 확보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리랑카 빈곤율이 4년간 25.9%가 상승했고 세계은행에서 2024년 지금이죠. 경제 성장률을 2.2% 전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금년 9월 달에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됐냐? 좌파 성향, 좌파죠. 좌파인 그 디사나 야케. 이 사람의 정당은 인민해방정선이에요. 이 인민해방정선에 디사나 야케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의석수가 몇 석이냐? 의석수가 2석. 3석. 의석수가 3석. 이 인민해방정선은 의석수가 3석이에요. 3석인데 요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헌이 연정을 해야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 MPP 이 뭐냐면 진보연합을 만들었거든요. 진보연합을 만들어갖고 요번에 선거를 했는데 의석수를 159석이면은 3분의 2가 넘는 거예요. 그 진보연합에서 159석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요번에 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그 기사예요. 요번에 좌파 성향 그 연합에서 연정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스리랑카 국민들이 야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거 용서할 수가 없다. 해서 요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좌파 연합 진보 연합 정당에서. 그래갖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못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뭐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정치 문화 개혁이라든가 부패 척결, 국가 부채 상환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지금 스리랑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필수품 공급과 같은 이 즉각적인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리랑카가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은 엄청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그 개혁이 과연 쉽겠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소다미와 양님도 오셨고요. 루이경님, 우리님 오셨고, 엑스님 컴다운 한다면서 다 돌았. 예, 부끄럽네요. 컴다운.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빠르지? 부끄럽습니다. 더기피십에 우리 모카님 오셨습니다. 모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디언. 사실 어저께 제가 준비했는데 어저께 제가 이거를 빼먹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쇼킹했어.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조혼.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거 있잖아요. 조혼. 근데 제 전공이 뭐냐면은 제 주 전공, 진짜 전공, 대학에서의 전공이 교회사예요. 교회사. 한국교회사. 근데 한국교회사라는 게 한국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근대사 같은 것도 제 전공이거든요. 특히 제가 했던 거는 조선시대 말, 조선 말이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상황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조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혼할 때 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대한민국의 조혼을 어떻게 봤냐면은 그걸 인신매매로 봤어요. 인신매매. 이거는 그냥 어렸을 때 결혼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파는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갑오개혁 때 그런 거 다 없애버렸죠. 조혼.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미에는 지금도 이런 조혼, 그러니까 아동결혼, 그게 지금 여전히 있나 봐요. 난 몰랐네. 근데 이번 기사는 뭐냐면 콜롬비아에서 17년 만에 이 아동결혼, 조혼을 없애려고 17년 동안 캠페인을 했나 봐요. 노력을 하고. 근데 계속 부결되다가 요번에 17년간의 노력 끝에 그 아동결혼이 이제 아동결혼 금지법이 통과됐대요. 아동결혼 금지법. 근데 기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아동결혼 금지법 법안 이름이 뭔지 알아요? 법안 이름? 법안 이름이 뭐냐면 그들은 아내가 아닌 아이들이다. 이게 법안 이름이야. 그들은 아내가 아닌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18세 미만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허락하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을 발의한 공동 발의자 제니퍼 페드라사 의원은 콜롬비아가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아동 권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라고 이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콜롬비아는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33개국 중에서 온두라스, 또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서 아동 결혼을 전면 금지한 12번째 국가가 됐대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도 이 조언이 있다는 거죠.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하에 18세 미만하게 허용하던 이 법을 137년 만에 아예 전면 수정하고 없애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결혼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동거를 하면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결혼으로 간주하는 그 조항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도 이번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유니세프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약 450만 명이래요. 450만 명. 근데 그 중에 100만 명은 15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혼은 주로 가난한 농촌 지역이나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린 소녀들이 성인 남성과 그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불평등 관계에 놓인다는 거죠. 가난한 집 어린 아이들이 조금 더 부잣집 남자한테
결혼을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학대당하고 차별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콜롬비아의 비영리단체 프로 파밀리아의 마르타 로요 국장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와 또 가부장적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고 소녀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어머니가 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어린아이들이 임신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동 결혼을 반대해온 단체들은 콜롬비아가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아동 결혼을 근절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소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조기 임신과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아동 결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옹호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산드라 라미레즈는 법 개정 이후 공공 정책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면서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소녀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금 남미에서 그 아동 결혼 조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조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유니세프하고 그 국제기구들이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왜 조혼을 하는가? 남미에서 부모들이 여섯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6가지 이유.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거죠. 입 하나라도 없애는 게 부담이 주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참금. 아이를 결혼시킴으로써 돈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혼할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인신매매라고 공격을 막 했거든. 그런 게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문화적, 종교적 관습. 일부 문화권에서는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전통이고, 관습이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자의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 너무 미개해.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전통 문화란 말이에요. 그럼 전통 문화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자기들의 시각으로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자기들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전통,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것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할례라든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조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갈등이 되는데, 많은 지역에서는 이 조언을 문화적, 종교적 가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어렸을 때 결혼하는 게, 어릴수록 빨리 결혼하는 게 이 아이들이 그 공동체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하나의 이런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육 기회의 부족.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한 어린 소녀들이 결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시 자녀가 교육을 통해서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출가시키고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거. 그게 또 그 사람들 인식에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한데, 황당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건데, 보호와 안전에 대한 오해. 그냥 부모들이 딸을 빨리 결혼시키는 이유가 애들을 빨리 결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디 가갖고 사실은 이게 고이건 타이건 간에 여성으로서 성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엄청나게 불명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성적인 그 비난으로부터,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시켜야 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 역할에 대한 특정적 인식. 이건 뭐냐면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당연히 엄마가 돼야 된다. 엄마의 역할. 어릴 때부터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게 여자의 역할이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아까 첫 번째와 연관되는 건데 생존 전략으로서 빈곤해서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 결혼은 아동의 건강과 교육 또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법적 규제와 교육을 통해 아동 결혼, 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운동이 지금 있다. 그게 지금 뭐 유니세프라든가 국제 그 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하여간 요번에 콜롬비아에서 17년 만에 아동 결혼이 이제 금지됐다.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로이터. 이거는 제가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브라질에서 이번에 그 자살 그 테러라고 해야 되나? 한 남성이 그 대법원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폭탄 터뜨리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정확하게 그게 누가 왜 했는지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분석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어저께 사건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사진 설명을 보면은 지금 한 남자가 대법관 앞에서 물체를 뭐 던져갖고 스스로 목숨을 껐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 그 장면인지 모르겠어 잘. 근데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분석 기사인데 어저께 폭탄을 던지고 같이 죽어버린 그 남자가 그 문제만은 자이루 보우소나로우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거죠. 열렬한 지지자. 이 구구 지지자. 근데 지금 보우소나로우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고 있는데 이 지지자들이 보우소나로우 뭐 사면해라, 면책하라 그런 운동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발로 대법원에 항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오히려 보우소나로우한테는 보우소나로우가 컴백, 재기하는 거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오히려 보우소나로우를 위해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한 게 보우소나로우의 정치적 재기를 아예 막아버렸다라는 이 기사입니다. 최근 브라질 대법원을 겨냥한 해서 실패한 이 폭탄 공격이 그 브라질의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연대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에 있습니다. 현재 보우소나로우는요 2030년까지 선거 출마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법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항의하면서 보우소나로우 정치 나오게 해라. 대선 나오게 하라. 막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법원에서 완전히 이거 안 되겠구나. 지금 이건 거의 지금 법원과의 전쟁이거든요. 법원과의 전쟁이거든요. 법원에서 완전히 이번에 그 구구들한테 들어와서게 됐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브라질 대법원이 구구 세력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닌 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트럼프의 이 화려한 복귀가 전 세계 구구들한테 지금 엄청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망을. 요번에 이런 사건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복귀와 연관이 있어요. 트럼프의 복귀와. 지금 트럼프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브라질의 자이루, 보우소나로우거든요.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비슷하면은 트럼프 대선 패배하니까 1월 6일 날
의회 폭동이 있었죠.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거 지금까지도 재판하고 있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브라질에서도 작년 1월 8일 날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죠. 브라질에서도 룰라가 당선되면서 의회 폭동이 있었거든요. 의회 폭동이. 지금 보소나로가 이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몰리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1월 6일 그 미국의 의회 사태 1월 6일 사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다 사면시켜라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 복귀한 걸 보니까 야씨 보소나로도 충분히 복귀할 수 있겠는데 다시 우리의 시대가 오겠는데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실제로 이 보소나로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화려한 복귀 때문에 우리도 보소나로도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됐고 그런 희망 가운데 이번 폭탄 공격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던 희망들이 이번에 싹 아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됐다라는 게 이번 로이터 기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여튼 재밌어요.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미국 안에서만 이슈가 아닌 거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동안 좀 숨죽이고 있거나 아니면 좀 몰렸던 그런 구구들이 다시 부상하고 목소리를 세게 내고 그런 여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알자지라에서 그 미국 관련된 기사를 썼어요. 이 단테의 지옥. 지금 뉴욕이 역사적인 가뭄을 맞고 있다고요. 맞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산불로 타들어간다고. 저는 몰랐었는데 요번에 알았는데 최근에 뉴욕에서 불이 많이 났나 봐요.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났나 봐요. 이거 지금 뉴욕시가 뭐 역사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거대한 산불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브루클린의 그 프로스펙트 파크에 위치한 노숙자 캠프에서 화재가 났대요. 화재가. 앞에 보면은 그 화재로 인해서 지금 불에 탄 뭐 전자제품들, 뭐 의류들, 성형 조각들 뭐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뉴욕의 공원과 숲이 아주 마른 땔감처럼 변해가지고 불씨 하나만 딱 붙어도 지금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욕에서 지난 10월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보름 사이에 22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맨하탄과 롱아일랜드 또 그린우드 호수 주변에 큰 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고 그래서 주 정부가 11월 30일까지 야외 화재를 전면 지금 금지했고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바베큐가 지금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그 공원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대요. 공원 관리소는 가뭄과 기후 변화가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누가 화재 일으킨 게 아니고 정말로 이번에는 가뭄과 기후 변화, 불에 탄 식물과 나무로 인해서 토양 침식 및 홍수 위험도 지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뉴욕과 뉴저지 경계에 위치한 그린우드 호수에서도 5,000에이커 규모의 그 제닝스 크릭 화재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대요. 이로 인해서 공원 직원이 목숨을 잃고 여러 가구가 대피 위협에 처했다. 산불 진압을 위해서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지만 밤이 되면 산 전체가 붉게 타오르는 장면이 그 주민들한테 되게 공포를 지금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시민들에게 산불은 그 생소한 위협이지만 기후변화의 그 심각성이 일상 속으로 다가온 그 사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뉴욕만의 문제냐 앞으로 이 기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다 앞으로 이 기후 위기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뒷마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이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이것도 그냥 일상적인 문제는 아니죠. 이것도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 기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사물이 외신 7개였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